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튜브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월부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게 됐고 그 전에는 규모 있는 로펌에서 한 7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95년도에 여기 법학과를 입학해서 2002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던 해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운 좋게 합격해서 변호사는 이제 서울에서 7년 정도 하다가 마침 모교에 로스쿨, 그때 이제 법대가 없어지고 로스쿨로 전환되던 시점이었는데 교수를 좀 많이 뽑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운 좋게 여기 또 모교 교수로 부임해서 벌써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법고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웠는데 바로 졸업할 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2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빨리 군대를 갔다 빨리 와서 군대를 제가 너무 많이 고시 준비에 매진하셨네요. 운이 좋아서 또 모교에 법학전문대학원에 또 교수로 또 이렇게 오시게 됐고 교수님이 이제 헌법, 행정법 이쪽을 주로 전공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 헌법과 관련해서 참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헌법 규정된 또 탄핵제도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지 됐죠.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좀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온라인상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은데 또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중요한 자유지 않습니까? 특히 1인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믿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될지 또 그리고 처벌을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나 가능한 건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유튜브나 아니면 뭐 SNS에 글을 올리는 게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우리 헌법 21조에서 넓게 보장하는데 교수님들에게는 아니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일반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월등히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기본권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가해자의 기본권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차용한 이론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칙이라고 그런 이론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명백하고 또 현존할 위험을 초래하면 거기에 대한 제한은 정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짜 뉴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의 바탕에서 잘못된 그 정치 행위, 선거를 엉뚱한 사람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선거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그렇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교수님은 조금 약간 이제 그런 명확하게 오류가 있다. 그걸 또 악의적으로 좀 한다. 정확하게 명백하고 또 악의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처벌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맞다라고 보시는군요. 좀 더 가벼운 질문으로 우리가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강의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심하게 아예 대놓고 잔다. 그 나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럼 학생 잘 거면 나가. 그렇죠. 이렇게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이제 헌법 문제로 포섭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게 이제 기본권 충돌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 교사나 교수에는 수업권이라는 게 기본권으로 보장이 됩니다. 대신에 또 학생들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학습권이죠. 학습권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교수는 사실 우리 현재는 교사에 비해서 교수의 수업권은 더 한층 더 보호된다고 이렇게 반시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사 선생님들은 조금 그것도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대학 학내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좀 졸리면 또 졸릴 수도 있고 또 모자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데 이제 교수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수업에 방해되니까 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수업권의 범위 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대신에 학습권을 또 학생은 또 나의 학습권을 내가 등록금 내고 수업 듣겠다는데 그리고 자유롭게 좀 듣고 싶은데 그걸 왜 교수님 당신이 나가라고 하냐. 자기의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두 기본권이 충돌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그걸 이제 교과서에, 헌법 교과서에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하라고 돼 있어요. 규범 조화적으로. 또 이 경량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최대한 서로 양보하는 거죠. 양보하는데 이제 그래도 그 두 기본권의 우위를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학교 수업 시간 내에서는 적어도 교수의 수업권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퇴장 조치하는 거는 또 헌법에서 말하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주의나 경고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네. 네. 요즘 또 AI가 많이 이제 기술이 네. 이제 확산되면서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데 특히 이제 뭐 면접이나 시험 같은데 네. AI가 이제 감독하게 하고 네. 뭐 하는 것들도 좀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슈가 됐던 네.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문제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AI는 좀 문외한이긴 한데 요즘 워낙 뭐 인공지능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쵸. 만약에 이제 AI로 하여금 우리 그 시험 감독을 보게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이 감독하는 거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건데 AI가 감독하면 저장이 될 수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 그렇죠. 침해를 예, 예, 예. 나는 그 AI한테 내 얼굴이나 내 시험 치는 장면이 드러나기 싫은데 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는 거죠. 기계가 나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의 기분이 나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그걸 이제 바깥 외부 유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이 사람의 얼굴이 특정된 얼굴이나 특정된 뭐 장면이나 뭐 이런 게 유출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AI를 활용하는 그 시험 감독은 현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갈수록 조교도 없어지고 교수님이 직접 또 다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 시험 감독을 AI로 하여금 언젠가는 맡기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정서랑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예, 예. 실제 제 이제 친한 교수님들이 무단으로 내 강의를 녹음하는데 예. 이거를 제재할 권한이 있는 건가? 제재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예.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저희 로스쿨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그 수업 내용을 엄청 그 핸드폰 녹음을 통해서 많이 녹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뭐 그냥 핸드폰 올려놓으면 녹음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예. 안에 또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학습을 위해서 이제 녹음해서 다시 한번 듣겠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뭐 이해도 되고 그걸 일부러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또 교수의 동의 없이 했다는 건 일단 좀 문제가 있는데,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이제 법이 좀 특이한데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는 대화자 간의 녹음은 동의 없이 녹음해도 적법해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이제 특히 형사재판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증거자료가 되는데 그렇죠. 없는데 제3자가 녹음한 몰래 거는 여기 도청계를 이렇게 했다면 그게 위법하지만 대화자 간에 내가 밝히지 않고 녹음하겠다 이런 거 밝히지 않아도 적법하거든요. 그런 걸 학대 해석해 보면 수업 자료를 학생이 교수의 동의 없이 해도 그걸 뭐 위법하다고 해서 이렇게 제재할 수단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유출하거나 이걸 이제 본인 개인 학습으로만 끝내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하지 않고 후배들한테 전달하거나 아니면 후배들이 또 그걸 어떤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 올려서 교수님 강의 미리 뭐 듣고 싶은 사람이 올린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교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교수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그렇죠. 수업권도 문제가 되고 그건 저작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지만 그 이제 가짜 뉴스도 그렇고 이 사례도 그렇고 결국 범위가 어디까지냐,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이 어떻게 다른 영역까지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로 이제 보면은 조금 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화제를 돌려서 시사적인 문제, 요즘 헌법재판소가 아주 뜨거운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2번이나 우리 사회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원 문제에서 법관이 누구냐, 뭐 성향이 어떠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제가 아는 짧은 법률적 상식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성향을 받고 있는 게 원래 독일에서도 그렇게 출발했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완전 무관할 수 없는 거겠네요.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이제 우리 넓게 말하면 사법부고, 그 대법원을 위시한 일반 법원도 사법부라고 합니다. 우리 상권분립이라고 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세 개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게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상권분립인데, 근데 헌법재판소하고 일반 법원하고의 차이는 법원이 주로 다루는 법은 일반 법률이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다루는 법은 일반 법률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헌법. 근데 헌법 자체가 우리 사회 그 초반부에는 국민의 기본권 이런 걸 다루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통치기구라고 해서 우리 정치 관계된 걸 헌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헌법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에 비해서 정치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헌재가 관할하는 게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탄핵재판이라든지 뭐 고난쟁의 심판이라든지 정당해산 이런 걸 다 헌재 관할인데 그게 다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걸 이제 결국에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재까지 끌고 간 건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 보면 여야 간에 이제 뭐 어느 순간에 보면 타협이 없잖아요. 정치적 갈등이 이제 너무 폭발하고 어느 순간에 또 모든 걸 안 되면 고소 고발해버리고 또 헌재로 보내고 뭐 법원이나 헌재로 보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를 정치적 문제로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타협을 전혀 하지 못하고 또 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이제 사법부, 검찰, 사법부, 그 다음에 헌재로 보내버리니까 더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 영역에서 타협이나 협상을 맞습니다.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그렇죠. 좋은데 네.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는 너무나 극단에서 부딪히면 일단 그럼 법대로 해보자. 그렇죠. 그 최후의 보루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헌법재판은. 예. 헌재는 안 그래도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충성이라는 거는 다른 걸 다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 안 되면 헌재로 오라는 건데 우리는 해결해 보지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바로 헌재로 보내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뭐 사법의 정치화 이게 오히려 정치권에서 자초한 측면도. 저는 제일 크다고 큰 봐야 책임이 됩니다. 정치권에 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겠다. 뭐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상당히 하는데 이슈가 되고 그거를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재판헌법소원 도입이라는 문제인데 독일이나 뭐 몇몇 국가에서 재판헌법소원은 진작에 이제 도입이 돼 있고요. 네. 우리 헌법재판 재판의 이제 결과를 그렇죠. 대법원의 법원의 재판을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한 번 더 판단받는 판단을 거죠. 받는 그걸 이제 헌법소원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재판헌법소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헌재의 모습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를 사실 이제 계수한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그래서 그들 나라에 있는 재판소원을 이제 당연히 도입하자는 게 사실 지금까지 헌법학계의 이제 중론이긴 했어요. 헌법학자분들은 예. 절대 제가 알기로는 법원의 재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헌법소원으로 마지막 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좀 다수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독일 같은 경우를 이제 사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슈가 돼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또 논문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독일에서도 걱정했던 게 이제 재판이 엄청 몇만 건, 몇십만 건이잖아요. 1년에 벌어지는 재판건이. 근데 그걸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헌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당연히 독일에서 발생을 했고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헌법소원을 도입은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는 말고 우리가 지금 3심 제도잖아요. 1심, 2심, 그다음 대법원 상고심을 다 거친 경우라도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재심 사건에서 많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억울하다라는 게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인데 그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한정해가지고 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한 번만 더 해서 사실상 사심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심사받게 하는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대신에 이제 그걸 좁혀야 되니까 독일에서 어떻게 하냐면 독일은 이제 사전심사부라고 해서 한 1년에 5만 건에서 한 10만 건 사이에 재판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는데 사전심사부에서 그걸 탈락시키는 게 95% 이상이랍니다. 1차적으로 이제 선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5만 건이라면 한 5천 건이 안 되는 정도 이하를 5천 건도 안 돼, 훨씬 안 되겠죠. 아무튼 극히 일부를 올리는데 본안 심사에 올려가서는 근데 재판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구제되는 경우는 거의 80% 90%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알고 각하되는 게 90% 이상이고 95% 가까이고 올라간 5%에서 10% 중에서는 인용률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재판 헌법소원 제도를 독일은 그나마 좀 잘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재판부가 상당히 이제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거는 잘 걸려주는 거죠. 꼭 우리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법원, 그러니까 재판, 헌법소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t's my